소주 한 병하고 우동 하나 주세요. 눈이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마음이 그 시절로 향합니다. 누군가에겐 그냥 스치는 겨울밤일지 몰라도 태준에게 눈은 언제나 기억을 데려오는 신호였습니다. 손님? 제 시계하고 똑같네요. 태준은 말없이 묵묵히 바라봅니다. 왜냐면 그럴 리가 없었으니까요. 25년 전,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앞으로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런데 포장마차 낯선 여자에게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25년 전 그날의 미영과 말입니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보물 같은 일들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업계 최고 대한건설 회장 이태준은 오늘도 새벽부터 재개발 현장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50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만이 그의 전부였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안 태준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운전석 옆에 앉은 수행비서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로 통제가 걸렸습니다. 폭설 경보가 내려서요. 당분간 차량 이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준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려야지. 김 실장은 백미러 너머로 태준의 얼굴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20년을 옆에서 모셨지만 여전히 이 사람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항상 눈 오는 날만 이상하세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자신의 몫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는 철거가 한창인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방에 철거 예정, 출입 금지라고 쓰인 빨간 안내문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건물들은 이미 반쯤 무너져 있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멀리 골목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어요. 태준은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김 실장이 급하게 따라 내렸지만 태준은 이미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은 점점 더 세차게 내렸어요. 코트에, 머리에, 어깨에 하얀 눈이 쌓여갔습니다. 골목 안쪽, 철거 안내문이 붙은 건물들 사이에 낡은 포장마차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란색 천막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눈 좀 봐. 올해 첫눈치고는 정말 많이 오네. 첫눈은 무슨 벌써 섣달인데. 그나저나 우리 여기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는 거야? 재개발한다고 난리더만 이 추운 겨울에 어디 가라는 건지 원. 포장마차 안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재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에 불안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막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런 데서 드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태준은 김 실장의 말을 무시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남자. 이 허름한 포장마차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건설회사 사람 아니야? 또 재개발 독촉하러 온 거 아니고? 태준은 신경 쓰지 않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낡았고 의자는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기가 편안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25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름표에는 서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죠. 어묵 주세요.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어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은색 회중시계였어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책의 반쪽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은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사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 하은이 어묵이 담긴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은은 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가 시계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놓는 하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눈은 시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태준은 통화를 끊고 하은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하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시계. 하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시계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즉시 시계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하은을 쳐다봤어요. 말 조심하세요. 이건 세상에 2개뿐인 겁니다.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요. 엄마가 평생 들고 다녔거든요. 똑같은 시계를요. 주변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태준은 하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포장마차 직원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태준의 눈에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저 눈빛, 저 눈매, 저 말투,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당신 몇 살이에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5이요. 왜요?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25. 25년 전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눈 내리던 캠퍼스, 헌책방, 도서관,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 강미연. 포장마차 안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천막을 때리는 눈발 소리만 들렸어요. 태준의 손에서 시계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태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포장마차 안형광등 불빛이 번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25년 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죠. 1999년 겨울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25살 이태준은 경영학과 수석이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등교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그를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론 거리를 뒀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거든요. 저기 또 이태준 온다. 아버지가 대한건설 회장이라며? 완전 재벌 아들이네.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부러워 죽겠다. 캠퍼스를 걷는 태준의 뒤로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도서관에 가고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그런데 인문관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예동아리 겨울 낭독회 누구나 환영합니다. 태주는 원래 이런 행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왜였을까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어요. 무대에는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22살 강미연이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헌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죠. 미연이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끝없이 내립니다. 이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미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그랬습니다. 뒷자리에 서서 듣고 있던 태준은 처음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낭독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 쏠렸습니다. 미연도 태준을 쳐다봤어요. 이 시 끝이 없네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연은 잠시 태준을 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아서요. 그 대답에 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낭독회가 끝난 후 태준은 미연을 찾았습니다. 미연은 강의실 구석에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저기 잠깐만요. 태준이 다가갔습니다. 미연이 고개를 들었죠. 아까 질문하신 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시가 좋았어요. 더 읽어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아직 책으로 낸 건 아니고요. 제가 쓴 건 노트에만 있어요. 그럼 그 노트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태준의 질문에 미연은 어리둥절한 표로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냥 학교 과제로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요. 당신이. 그 말에 미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미연을 찾아다녔어요. 도서관에서, 강의실 앞에서, 헌책방에서. 미연은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저는 장학금 받아서 겨우 학교 다니는 사람이고 당신은 재벌 아들이잖아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당신이 좋은데요. 태준의 진심이 미연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헌책방을 돌아다니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캠퍼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둘은 학교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연 씨.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미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은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책의 반쪽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책 반쪽 같아요.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시계를 꺼냈어요. 똑같이 생긴 시계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 언젠가 합쳐질 거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는.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 씨, 사랑해요, 미연 씨.
당신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사진이 찍히고 있었어요. 검은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도련님이 여자와 만나고 계십니다. 신분조사 들어가.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의 아버지 이병헌 회장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두 사람 위로,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어둠 위로. 곧 닥칠 폭풍을 알지 못한 채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가 던져졌어요. 이병헌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미연 22세, 문학과 3학년, 부모 없음, 장학생,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미연과 태준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인가? 예, 회장님. 특별한 신분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신분이 아니라고?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 집안에 들어올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 삼성가 딸이지. 이런 장학생이 아니고. 회장은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태준이를 불러. 그날 저녁 태준은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앉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내 여자 이야기 좀 하자. 순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미연이라고 했나? 문학과 학생. 아버지, 결혼은 안 돼.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결혼 상대는 이미 정해져 있어. 삼성가 박 회장 딸. 내년 봄에 약혼식 하기로 했다. 제 의사는 안 물어보십니까? 태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회장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의사? 사랑?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계급이 아니야, 태준아. 저는 미연 씨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나? 정신 차려. 넌 대한건설 후계자야. 내 결혼은 사업이고 전략이야. 저는 못합니다. 미연 씨 아니면 안 됩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 인생입니다. 제가 정하겠습니다. 회장은 태준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봐. 회사도 집도 돈도 다 내놔. 그러겠습니다. 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미연의 자취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을 서 있었지만 미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연은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불안해졌죠. 미연은 그때 무슨 일을 겪고 있었을까요? 학교 장학 담당 부서였습니다.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장학금 박탈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 설명 못 드립니다. 담당자는 차갑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아르바이트에서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미안해요, 미연 씨. 위에서 인원 감축하라고 해서요. 도서관 직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안에서 손을 쓴 거였어요.
그날 저녁 미연이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나타났어요. 강미연 씨? 누구세요? 미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받으시죠.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이요? 태준 도련님이랑 헤어지시면 드리는 거예요.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미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태준 씨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럼 더 드릴까요? 1억?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계속 버티시겠어요? 그럼 더 힘들어질 텐데. 학교도 못 다니고 알바도 못 하고. 아, 혹시 아이라도 생기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땐 정말 내 인생 끝이야. 미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조용히 사라져. 그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남자들은 봉투를 미연의 발밑에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미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했거든요. 의사가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 아기, 태준의 아이. 행복해야 할 소식이었지만 지금은 두려움만 밀려왔습니다. 저 남자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아이라도 생기면 내 인생 끝이야. 미연은 병원을 나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요? 말하면 태준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등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 때문에 태준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미연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태준을 만나기로 했어요. 학교 뒤편 벤치, 눈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태준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연 씨,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태준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우리 그만해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헤어져요. 저희는 안 돼요. 처음부터 안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었죠? 말해봐요. 태준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연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거짓말이죠? 누가 뭐래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미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미안해요.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미연은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뒤에서 불렀지만 미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태준은 아버지에 의해 강제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해외 연수가 돌아올 때쯤엔 정신 차릴 거야. 공항에서 태준은 마지막으로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습니다. 모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준이 미국으로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연은 혼자였습니다. 학교도 그만뒀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자취방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미연은 자취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준이 선물한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미연은 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자취방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미연아, 나야. 언니. 문을 열자 미연의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미연보다 5살 많았어요. 결혼해서
다른 동네에 살고 있었죠. 언니. 미연이 언니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미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이 혼자 낳을 생각이야? 정신 차려. 언니가 도와줄게. 미연은 언니와 함께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어요. 언니 부부는 미연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 아이 낳을 때까지 언니가 다 챙겨줄게.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연이 산부인과에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진료실에서 나오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강미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병원장님이 뵙자고 하십니다. 미연은 불안했지만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병원장실로 들어가자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강미연 씨. 병원장은 친절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계획이시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신데요? 상관 있죠. 제가 이 병원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거든요. 순간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출산하시면 힘드실 겁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병원장이 책상 위로 봉투를 밀었습니다. 여기 1억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만 포기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지킬 겁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미연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켜낼 거야. 반드시. 그날 밤 병원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설득이 안 됩니다. 아이를 꼭 낳겠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로 이병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유산으로 처리해. 기록은 자네가 책임져.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미연은 언니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미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괜찮아. 언니가 옆에 있어. 힘내. 10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미연에게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미연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아, 우리 하은아. 미연이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 복도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어요. 언니가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 남자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미연 씨, 출산 기록건으로 왔습니다. 출산 기록이요? 네. 저희가 실수로 기록을 잘못 작성했습니다. 유산으로 처리됐더군요. 뭐라고요? 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몸이 약해서 비틀거렸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장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알 수 있었어요. 저건 거짓말이라는 걸. 저들은 아이가 태어난 기록을 지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날 언니가 미연을 불렀습니다. 미연아, 잘 들어. 당분간 하은이를 내가 맡을게. 언니, 무슨 소리야? 저 사람들이 계속 감시하고 있어. 너랑 아이가 같이 있으면 위험해. 내가 며칠만 맡고 있을게.
그동안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 미연은 언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요. 알았어, 언니. 며칠만 부탁해. 미연은 하은이를 언니에게 맡기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태준에게 편지 한 통을 썼어요. 태준 씨, 미안해요.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떠날게요. 날 찾지 마세요. 행복하세요. 편지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미연은 태준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편지를 붙이려는데 또 그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편지 내놔. 안 돼요. 미연이 편지를 감췄지만 남자들은 억지로 빼앗아 갔습니다. 며칠 후 그 편지는 일부가 수정된 채 태준에게 전달됐습니다. 회장의 지시였어요. 미국에 있던 태준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이도 지키지 못했어. 떠날게. 태준은 편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미연 씨 아이가 없어졌다고? 태준은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를 뚫고 귀국했어요. 미연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언니 집 주소를 찾아갔지만 언니네도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미연 씨, 어디 있어요? 미연 씨. 태준은 거리를 헤매며 미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미연은 없었어요. 결국 태준은 미연의 편지를 꼭 쥔 채 빈 자취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준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시계를 꼭 쥐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찰칵. 시계가 닫혔습니다. 그날 태준의 사랑도 함께 닫혔습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대한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50살이 된 이태준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냉정했어요. 회장님, 오늘 이사회 안건입니다. 비서 김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실장도 이제 40이 넘었어요. 20년을 태준 곁에서 일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 보상은 최소한으로 책정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좋아. 진행해. 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죠. 업계에서는 태준을 철의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냉혈하고 무자비한 사업가였어요. 한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밀고 나갔고 누구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해. 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제 쉰인데 후계자 문제를. 필요 없어. 나 혼자로 충분해. 태준은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자녀도 가족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태준은 회장실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색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죠. 태준은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시계였어요. 25년 동안 매일 밤 꺼내본 시계였습니다. 미연 씨. 태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에 있던 양주병을 꺼냈어요. 잔에 술을 따르고 한 잔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며 술을 마시는 게 태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취해서 소파에서 잠들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보고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곳도 밀어버려. 태준이 가리킨 곳은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건물들과 작은 가게들이 있었어요. 사실 태주는 일부러 그런 곳들을 재개발했습니다. 과거의 흔적들을 지우고 싶었거든요. 미연과 함께 걸었던 거리들을요. 같은 시각 그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젊은 여자가 어묵을 끓이고 있었어요. 25살 서하은이었습니다. 이모, 국물간 좀 봐주세요. 하은이 뒤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50대 여자가 나왔어요. 바로 미연의 언니였습니다. 어디 딱 좋네. 우리 하은이 솜씨가 점점 늘어.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연이 운영하던 포장마차를 물려받았거든요. 미연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서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하은이 20살 때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모가 하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엄마는 너 키우느라 정말 열심히 사셨어. 포장마차에서 밤낮으로 일하셨지. 이모, 엄마가 아빠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하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 아빠는. 하은은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이름도 몰랐어요. 엄마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단 하나 엄마가 남긴 유품이 있었습니다. 은색 회중시계였어요. 이건 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너한테 물려줄게. 엄마가 임종 직전에 준 시계였습니다. 하은은 매일 밤 그 시계를 꺼내봤어요. 시계에는 책 반쪽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 하은이 시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단골 할아버지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도 어묵이시죠? 그럼 하은이가 끓인 어묵이 최고지. 할아버지는 하은을 친손녀처럼 아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그랬어요. 하은이 어릴 때부터 지켜봐 왔거든요.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 재개발된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었지. 대한건설에서 한다더구먼. 큰일이야. 여기가 없어지면 전 어디서 일해야 하죠?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장마차는 엄마의 흔적이었어요. 여기서 엄마와 함께 웃고 울었고 손님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없어지면 안 됐어요. 며칠 후 우편함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철거 예정 통보. 하은은 종이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모,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하은아. 이모도 울먹였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엄마의 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엄마가 평생 지킨 이 자리가 없어져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시계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도와주셨을까요? 하은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요. 그리고 곧 눈 내리는 날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폭설이 내렸습니다. 태주는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나왔어요. 차가 도로 통제로 묶였고 골목 안쪽에 유일하게 불빛이 켜진 포장마차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데서 드시면 안 됩니다. 김 실장이 말렸지만 태주는 천막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회중시계를 본 여자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시계 저희 엄마 거랑 똑같아요.
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태준은 눈발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차에 올라탄 태준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 실장. 예, 회장님. 25년 전 병원 기록 전부 찾아. 당장.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병원 말씀이신지요? 강미연이 입원했던 병원. 산부인과. 그때 기록 다 찾아내. 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태준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병원을 찾았습니다만. 어디야? 15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건물도 철거됐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락처가 바뀌었고 만난 사람들도 모르겠다고만 합니다. 병원장은? 김 실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외에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주소 알아내. 하지만 회장님, 당장?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흘 후 태준은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밴쿠버 외곽의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태준은 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노인이 나왔어요. 과거 그 병원장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노인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대답했어요. 이태준입니다. 25년 전 강미연이라는 여자가 당신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태준의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병헌 회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강미연 씨 출산 기록을 유산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줬어요. 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했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태준을 쳐다봤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미연 씨는 딸을 낳았어요.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연 씨는 아이를 지켰습니다. 기록만 유산으로 바꿨을 뿐 아기는 멀쩡히 태어났어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그게 후회됩니다. 양심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도망쳐 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몰래 보관한 서류가 있어요. 노인은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여기 원본 출산 기록입니다. 그리고 당시 회장님께 받은 돈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출산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10월 15일. 딸. 이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1억 원이 병원장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있었어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세요. 제 죗값을 치러야죠.
태주는 휴대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한번 모든 걸 고백했어요.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강미연 씨는 끝까지 아이를 지켰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진실을 숨겼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태주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서류들을 침대 위에 쏟아냈어요. 출산 기록, 거래 내역, 녹음 파일,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 씨 혼자서 다 견뎌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자신이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서지 못했고, 미연을 지키지 못했고, 아이가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부은 눈으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강미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김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강미연 씨는 어디 있냐고.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요. 전화기를 든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과로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포장마차 운영하시다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시고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태준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미연 씨, 미연 씨. 태준은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어요. 시계를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당신은 이미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도 눈이 내렸어요. 한국에서처럼 25년 전 캠퍼스에서처럼. 하지만 이제 미연은 없었습니다. 태주는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살아있어. 우리 딸이. 태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딸을 만나러요. 일주일 후 한국이었습니다. 태주는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연의 묘를 찾아가기 위해 산 꽃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 손님들에게 어묵을 서빙하고 있었어요. 태준을 보자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하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재개발 독촉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더 빨리 쫓아내려고요? 주변 단골 손님들도 태준을 쳐다봤어요. 좋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기 또 건설회사 사람 왔네. 우리 하은이 괴롭히지 말라고 해야겠어.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려고 했어요. 하지만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하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태준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은은 망설이다가 앞치마를 벗고 다가왔습니다. 뭔데요? 저번에 당신이 보여준 시계 말이에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거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 받은 시계요. 하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제발요. 한 번만요. 태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은색 시계였습니다. 미연이 평생 간직했던 시계였죠. 하은이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였어요. 똑같이 생긴 시계였습니다.
크기도 색깔도 문양도 같았어요. 단지 문양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두 시계를 조심스럽게 맞춰봤습니다. 찰칵! 문양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책의 두 페이지가 합쳐지듯 하나의 완전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주변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모도 주방에서 나와 서 있었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시계가 어떻게... 태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 가지려고요. 누구랑요? 강미연이라는 사람이요. 순간 하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 이름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태준이 하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캐나다에서 가져온 출산 기록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99년 10월 15일. 당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하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세상에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혼자서 다 견뎌냈습니다. 당신을 지켰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아빠 얘기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미안합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요. 미안합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도 당신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알게 되어서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하은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거짓말 같아요. 꿈 같아요. 하은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혼자 저 키웠어요. 포장마차에서 밤낮으로 일하시면서요. 학원비 벌려고, 제 밥 먹이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외로웠는데요. 왜 그때는 안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태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뿐이었어요. 이모가 다가왔습니다. 하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하은아 진정해.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너희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던 비밀이야. 하지만 이제 다 드러났구나. 이모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미연이가 평생 잊지 못했던. 죄송합니다. 태준이 이모에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천막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발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계세요?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5년 전에요. 알아요. 제가 물어본 건 그게 아니에요. 하은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묘가 어디냐고요? 찾아가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갔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아서요. 하은은 일어섰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코트를 걸쳤어요. 같이 가요. 뭐라고요? 엄마한테 가요.
까치요. 하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세요.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죠.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섰어요. 손에는 각자의 시계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눈이 내린 산자락에 작은 비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태준과 하은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은이 한 비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미연 1977년에서 2019년 비석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꿇고 비석 앞을 정리했어요. 눈을 쓸어내고 낙엽을 치웠습니다. 태주는 뒤에 서서 비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세요. 하은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세요. 태주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 들고 온 국화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미연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정말 늦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몰랐어요. 아이가 살아있는 줄도, 당신이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 줄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태주는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약했습니다. 하은은 옆에 앉아 엄마 비석을 쓰다듬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제 아빠래요. 하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기다렸던 사람, 제가 궁금해했던 사람, 여기 왔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만 조용히 내렸어요.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얘기할게요. 들어보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낳고 혼자 포장마차를 시작하셨대요. 이모가 도와주셨지만 대부분은 엄마 혼자였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셨어요.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하은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엄마 손은 항상 거칠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피가 났어요. 그래도 제 손은 꼭 잡아주셨어요. 하은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라고요. 태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아빠 그리기 숙제가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라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엄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거기서 우리 하은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라고요.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엄마는 아빠가 살아계신 걸 아셨을 거예요. 단지 저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태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엄마가 쓰러지신 적 있어요. 과로였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하루 만에 퇴원하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미연 씨, 그래도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 안 하셨어요. 하은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면 되라고 하셨어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포장마차 물려받겠다고 했어요. 하은 씨,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너는 공부해야 해.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포기 안 했어요. 엄마가 평생 지킨 자리였으니까요. 하은이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 시계를 주셨어요. 하은이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하은아,
이건 내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야. 너한테 줄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하은아, 만약 아빠를 만나면 미워하지 마.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석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미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였어요.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이모가 다가와 비석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연이 언니입니다. 미연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봤어요. 이모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미연이는 당신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봐요.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알아요. 미연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당신이 몰랐다는 거.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연이는 눈 오는 날마다 시계를 꺼내봤어요. 그러면서 하은이한테 말했어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우리가 운이 없었을 뿐이야 라고요. 태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연이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하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을 만나게 되면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모가 태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왔잖아요. 미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며칠 시간 주세요. 네. 저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아빠가 생겼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천천히 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포장마차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의 말들, 이모의 증언들, 그리고 태준의 눈물.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포장마차로 오세요. 다음 날 태준이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하은은 어묵을 끓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은이 어묵 한 그릇을 내왔어요. 엄마가 끓이던 방법이에요. 드셔보세요. 태준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한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엄마가 이 맛을 평생 지키셨어요. 하은이 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전 아직도 어색해요. 그리고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하은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원망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노력해 볼게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천천히요. 조금씩이요. 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많이 서툴 거예요. 저도요. 저도 처음입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부녀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한건설 본사였습니다. 회의실에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회의였거든요. 태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들 오셨습니까? 태준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급한 일이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사임을 발표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태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건설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회사 상황도 좋고 재개발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태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습니다. 후임은 부회장께서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사들이 반발했지만 태주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결정은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태주는 일어서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이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건설 이태준 회장 정격 사임. 재벌 2세 돌연 회장직 내려놓아. 대한건설 경영 공백 우려.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됐어요. 방송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했습니다. 태주는 회장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태준이 시계를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 회장님. 김 실장이 어색하게 호칭을 바꿨어요. 그냥 태준 씨라고 부르세요. 김 실장. 이제 회장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김 실장, 고마웠습니다. 오래 옆에서 고생하셨어요. 제가 뭘 그런데 정말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태주는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며칠 후 태주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헌 회장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서재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태주는 봉인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주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의 손글씨가 가득한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태준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너에게 차가운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태주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았다. 그래서 너에게 똑같이 했구나. 미안하다. 내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라. 편지 끝에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몰래 만들어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회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라. 태주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구나. 태주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다음 날 태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건설에서 추진하던 모든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특히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업들은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사 손실이 엄청날 텐데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대주주로서 책임은 지겠습니다. 과거 제 아버지와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바로잡겠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태준의 폭로로 가득했습니다. 대한건설 비리 전면 공개. 이태준 전 회장, 아버지 대 비리까지 밝혀
재개발 피해 주민들 보상 약속. 한편 포장마차에서 하은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저 사람 제 아빠예요. 하은이 화면 속 태준을 가리켰습니다. 이모가 놀란 표정으로 뉴스를 봤어요. 저렇게까지 하시네. 괜찮을까요? 내 아빠는 진심인 것 같아. 너를 위해서라도, 미연이를 위해서라도. 며칠 후 재개발 지역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태준이 직접 나왔어요.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전면 철회합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신 이 지역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터전을 지키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포장마차 단골 손님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우리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약속드립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 죄송했습니다.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포장마차 주변 상인들이 기뻐했어요. 우리 하은이 포장마차도 지켜지는 거네. 다행이다, 정말. 그날 밤 태준은 포장마차를 찾아갔습니다. 하은이 반겼어요. 들었어요. 재개발 철회하셨다면서요? 네. 당신 엄마가 평생 지킨 자리잖아요. 지켜야죠.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요. 태준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당신 몫입니다. 아버지 유산이에요. 싫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요? 저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하은이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예요. 그냥 제 옆에 있어주세요. 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일 좀 배워도 될까요? 네. 어묵 끓이는 법, 설거지하는 법. 배우고 싶습니다. 딸한테서요. 하은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서툴 텐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울게요. 다음 날부터 태준은 포장마차에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면 그릇 깨져요. 아, 그래요? 이렇게? 네, 그렇게요. 단골 손님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하은이 아빠가 오셨네. 대한건설 회장 아니었어? 회장 그만뒀대. 이제 하은이 도우러 온대.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태준을 받아들였어요. 태준은 매일 포장마차에 나와 하은을 도왔습니다. 어묵 써는 법도 배우고 국물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아빠, 오늘은 제법인데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태준도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25년 만에 태준은 행복했습니다. 회장실이 아니라 작은 포장마차에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다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앞 골목에도 첫눈이 내렸습니다. 태준은 이제 포장마차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장을 보고 어묵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아빠, 오늘은 국물간이 딱 좋은데요? 하은이 국물을 맛보며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태준도 환하게 웃었어요. 예전에 차갑던 얼굴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 솜씨가 점점 늘어. 이모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모는 이제 태준을 자연스럽게 사위라고 불렀어요. 이모님 고맙습니다. 다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뭘? 하은이 아빠가 열심히 하시니까 그렇지. 세 사람은 이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오늘도 어묵 주세요. 네, 할아버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이 회장님도 안녕하세요. 단골 할아버지가 태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 태준을 알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오늘 날씨 춥죠? 그럼. 근데 이 회장님 계시니까 여기가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태준도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하은이 천막 밖을 내다봤어요. 아빠, 눈 와요. 그러네요. 태준이 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눈 오는 날. 저도 알아요. 미연 씨는 눈만 오면 시계를 꺼내 보곤 했죠. 태준이 주머니에서 자신의 시계를 꺼냈습니다. 하은도 자신의 시계를 꺼냈어요. 같이 놓아볼까요? 하은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모도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과 하은은 동시에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 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였어요. 문양이 맞닿아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뤘습니다. 엄마, 우리 찾았어요. 하은이 시계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찾았고 우리 이제 가족이 됐어요. 태준은 시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연 씨 늦었지만 약속 지킬게요. 우리 딸 평생 지킬게요. 이모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연아, 내가 평생 바라던 일이 이뤄졌어. 이제 편히 쉬어.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멈춰있던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또. 하은이 놀라 시계를 봤어요. 아빠, 시계가 움직여요. 태준도 놀란 얼굴로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요. 근데 움직여요. 진짜로. 하은과 태준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되는 거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태준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할게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소중하게 살게요. 저도요, 아빠. 이모가 두 사람의 손을 덮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살자. 미연이 목까지. 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며칠 후 포장마차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연의 기일이었어요. 하은은 아침부터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준도 도왔어요. 엄마는 이 어묵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정성껏 끓여볼게요. 저녁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미연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미연 씨 기일이라며? 우리도 함께 추억하자. 그럼요. 미연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 작은 포장마차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미연을 추억했습니다. 미연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 맞아요. 항상 웃으시면서 우리 챙겨주셨지. 하은이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은은 손님들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태준이 옆에서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당신들이 있었으니까. 태준이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못해드린 걸 여러분이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회장님, 아니 태준 씨. 이제 왔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미연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태준과 하은, 그리고 이모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따뜻한 어묵국을 먹었어요. 가운데에는 2개의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죠? 하은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태준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미연 씨, 우리 딸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이모가 말했습니다. 미연아, 내가 남긴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났어. 고마워, 동생아. 세 사람은 함께 술잔을 들었습니다. 작은 소주잔이었어요. 엄마를 위해서, 미연 씨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잔을 부딪혔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천막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은이 시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응? 이제 우리 시간이에요. 엄마가 멈춰놨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시간, 이제 시작이야. 2개의 시계는 나란히 놓여 똑같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초침이 움직였어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장마차 전경이 보였어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천막.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세 사람.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포장마차 위로, 골목 위로, 도시 위로. 그리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의 목소리였어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약속 지켰어요. 태준 씨, 하은아, 고마워요. 이제 편히 쉴게요. 행복하세요.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건 나란히 놓인 2개의 시계였습니다. 문양이 완벽하게 맞물려 하나의 그림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침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간이, 가족의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